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아침 햇살입니다. 진보의 시각에서 본 21대 총선 성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진행됩니다. 1. 한국 현대사. 한국 현대사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놓고 국민과 미국이 치열한 갈등과 대립을 해온 과정입니다. 미국은 점령군으로서 강탈한 대한민국 주권을 미 군정 이후에도 계속 쥐고 행사하려 해왔고, 한국 국민은 그 주권을 되찾으려 해왔습니다. 미 군정 시기에는 미국의 반대에 통일 자주 독립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싸움을 하였습니다. 1948년 27구국 투쟁, 4.3 제주항쟁은 모두 미 군정의 허수아비 정부, 분단 정부 수립에 반대한 투쟁이었습니다. 4.19 혁명도 이승만을 통해 주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에 타격을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정남 전 청와대 교문수석은 4.19 혁명의 정신을 반독재 민주, 반외세 자주, 반분열 통일, 반기득권 민중주의라고 규정했습니다. 미국은 이승만을 대체 미국의 대리인을 할 인물이 없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19 혁명이 발발하는 바람에 미국의 한국 사회 장악에 일시적 공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임시로 장면 정권을 세웠지만 이것으로 부족해 결국 5.16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5.18 광주항쟁도 학살자 전두환을 통해 한국의 주권을 계속 장악하려는 미국에 맞서 국민이 직접 주권을 쥐기 위한 항쟁이었습니다. 이 항쟁을 통해 미국이 실질적으로 한국의 주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87년 6월 항쟁도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려는 항쟁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은 군부 독재를 통해 한국의 주권을 계속 쥐고자 하였습니다. 결국 미국은 항쟁에 밀려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대신 야당 분열 공작을 통해 노태우를 당선시켜 계속 군부 독재가 이어지도록 하였습니다. 2002년 미선이 효순이 촛불과 2008년 광우병 쇠고기 촛불은 미국에 빼앗긴 우리 주권을 되찾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었습니다. 2004년 노무현 탄핵 반대 촛불과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은 미국이 아닌 국민이 정권을 선택하겠다는 주권 확보의 성격을 가진 운동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 현대사의 기본축은 주권을 둘러싼 국민 대 미국의 갈등과 대립입니다. 이것이 국민과 미국이 직접 맞부딪히는 양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국민과 미국의 대리인이 맞붙는 양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는 항상 한국 국민과 미국의 양자 관계를 기본 틀로 놓고 분석해야 합니다. 2. 국민의 주권정치 투쟁 형태. 한국 국민은 해방 후 지금까지 쉬지 않고 주권을 회복하고 행사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는 크게 보면 항쟁과 선거투쟁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항쟁의 역사입니다. 2.7 구국투쟁, 10월 대구항쟁, 4.3 제주항쟁, 4.19 혁명, 6.3 항쟁, 부마 민주항쟁, 5.18 광주항쟁, 6월 항쟁, 그리고 21세기 들어 계속된 촛불 시위. 이처럼 한국 국민은 주권 회복을 위한 항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항쟁을 통해 국민은 주권 회복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였고 또 주권 회복 의지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 힘이 한국 사회를 한 발씩이라도 전진시켰습니다. 항쟁과 함께 선거투쟁도 주요 형태였습니다. 한국 국민은 선거에 참여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 진보화를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 1956년 제3대 대통령 선거에 조봉암 선생이 출마했을 때 국민은 이승만 친미 독재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조봉암 선생을 지지하였습니다. 특히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엄청난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조봉암 후보가 30%를 득표해 죽산이 득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여기서 죽산이 조봉암 선생의 별명입니다. 사실상 조봉암이 이승만을 이긴 선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김대중 후보 역시 박정희 군부 독재를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바라던 국민의 지지에 힘입어 무려 45%를 득표하였습니다. 박정희가 자행한 부정선거만 없었어도 충분히 당선될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각종 선거투쟁은 이런 국민의 노력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까지 각종 선거에서 국민은 주권 회복과 주권 행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주권 회복과 행사를 위한 노력은 항쟁의 형태와 선거투쟁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항쟁의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선거투쟁도 의미 있는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둘 가운데 기본은 항쟁이며 선거투쟁도 대중투쟁 속에 진행할 때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대중투쟁 없이 선거운동 일변도로 가면 국민의 의지를 관찰할 수 없는 왜곡된 결과가 나오곤 했습니다. 3. 4.15 총선의 성격. 이번 4.15 총선도 국민이 자기 주권 회복을 위해 선거투쟁에 나선 하나의 계기였습니다. 국민의 1차 과제는 우리 주권을 점령자로서 강탈하고 이를 공고화하려는 미국의 구도를 무력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구도는 구체적으로 미래통합당을 전폭 지원하여 이번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 다음 대선에서 재집권하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이유는 대미 관점, 대민 관점, 대북 관점에서 모두 미국의 요구를 충족하기 때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대미 관점에서 철저히 친미적이며 대민 관점에서 국민을 개돼지로 보면서 독재로 민주화 요구를 철저히 압살하고 대북 관점에서 반공반북과 호전성을 갖추고 북한 공격으로 일관하는 세력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주권을 틀어주고 대북 전진기지로 활용하기에 가장 적합한 세력인 것입니다. 미국은 친일파와 그 후예들로 미래통합당을 육성하고 한국 사회를 70년간 지배하도록 조종하고 지원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미국은 미래통합당이 차기 대선에서 집권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도록 총선에 개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미국의 구상을 저지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후보를 최대한 떨어뜨려 다수당이 되는 것을 막는 것을 1차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미래통합당 후보를 떨어뜨릴 수 있는 후보를 당선시켜야 했습니다. 그 현실적 대안은 민주당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구도 속에서 이번 총선은 미국의 구상인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느냐, 국민이 무기로 선택한 민주당이 승리하느냐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미국 대 국민의 대결이 현실에서 미래통합당이냐 민주당이냐의 대결로 압축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이번 총선의 성격은 민주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주당이 승리하면 민주주의의 전진에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민주화 투쟁이 갖는 의의. 이번 총선에서 한국 국민은 미래통합당을 대패시키고 민주당을 압승시켰습니다. 이는 민주화 투쟁의 승리입니다. 민주화 투쟁의 승리는 국민의 주권 회복 운동에서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주권이 회복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 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은 대외적으로 자주, 대내적으로 민주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즉, 자주와 민주를 실현하려는 세력이 국민 주권 세력이고 이를 실현하는 정부가 국민 주권 정부입니다. 여기서 선차적인 것은 대외 자주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대외 정책은 기본이 친미입니다. 즉, 국민 주권 세력이라고 하기에 결정적 하자가 있는 세력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국민 주권 정부라 할 수 없고 국회 다수당이 된다고 해서 국민 주권을 회복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의 압승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 세력, 즉 참된 진보 세력이 힘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면 민주당 집권 시기에 비해 진보 세력이 힘을 키우기 불리한 환경이 됩니다. 민주당은 대외 정책에서 친미를 하지만 대내 정책에서는 미래통합당만큼 독재를 실시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민주당도 민주주의를 온전히 구현하는 세력은 아닙니다.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국가보안법 폐지는커녕 개정도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멀쩡한 사업가를 간첩으로 둔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노사 갈등을 겪는 여러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구속했으며 비정규직 문제도 애초 약속과 달리 방기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법외 노조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 5월 20일에는 집시법 11조 개혁까지 해 국민의 기본적인 의사표현 권리를 가로막았습니다. 또한 채널A 재승인 등 적폐 청산에도 소극적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미래통합당만큼 극악하게 국민을 탄압하고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진보정당을 해산시키고 전교조를 법외 노조로 만든 것은 미래통합당입니다. 민주당은 이를 되돌릴 만큼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적극적으로 국민을 공격하지도 않습니다. 이를 진보 세력의 입장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이 집권하면 숨도 못 쉬고 말살당하는 환경에 몰리지만 민주당이 집권하면 그래도 숨은 쉴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차이는 아니더라도 진보 역량, 국민 주권 역량을 키우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대패하고 민주당이 압승한 것은 국민이 진보 역량, 국민 주권 역량의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었다는 의의를 갖습니다. 민주화 투쟁의 승리가 갖는 의의가 여기에 있습니다. 5.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해방 후 한국 사회는 친일파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미 군정은 메가더 포고령 제1호에 의해 건국준비위원회 등 자치기구, 정당, 사회단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친일파를 대거 고용하고 친일 우익 세력이 주도하는 정당 단체만 보장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당시 민족적인 지지를 받았던 진보적인 항일 독립운동 세력과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한 독립운동 세력은 철저히 탄압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미 국무부, 육군성, 해군성, 삼성조정위원회는 중국에 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귀국에 대해 개인 자격의 귀국이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지침을 주었습니다. 결국 김구 주석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며 단체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중국 전구 미군 사령관 웨드마이어에게 제출하고서야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23일 경비행기 한 대로 김구 주석 일행이 김포 비행장에 도착했지만 환영 인파도 없었고 도착 사실을 아는 국민도 없었습니다. 민족주의 운동 세력이 이 정도 취급을 받았으니 진보적인 운동 세력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자주 독립을 추구하던 세력은 철저히 말살의 대상이 되었고 오직 친일파만 미 군정을 등에 업고 분단 정부 수립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를 아는 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집권 경험이 있는 정당은 미래통합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입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미래통합당 계열의 뿌리는 자유당, 민주당 계열의 뿌리는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으로 봅니다. 자유당과 한민당은 둘 다 친미 친일 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다만 한민당은 권력에서 밀려나 이승만에게 반감을 가진 세력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즉 친미 친일 보수 세력들끼리 권력 다툼을 하며 둘러 갈라진 것입니다. 지금도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은 대외 자주 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정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일단 미 군정의 말살 대상이었던 자주 독립을 추구하던 진보 세력, 민족주의 세력이 살아남아 제야 민족민주운동 세력으로 자리잡고 발전하였습니다. 이들은 오늘날 민중당,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민주노총이죠. 등을 축으로 하는 참된 진보운동 세력으로 존재하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제야 민족민주운동 세력 가운데 일부는 제도 정치권에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계열로 들어간 박정희, 이명박, 이재호, 김문수 등은 민족민주운동을 완전히 배신하고 들어간 변절자입니다. 이들은 미래통합당에 가서도 원래 있던 자들보다 더 미국에 충성을 바쳤습니다. 자신의 과거 경력 때문에 의심을 받을까봐 국민을 억압하고 북한을 공격하는 데서 더 극악하게 앞장섰습니다. 원래 변절자들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미래통합당의 성격을 더욱 극단적인 친미 친일 보수로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민주당 계열로 들어간 이들은 원래 친미 성향이었거나 들어가면서 친미로 입장을 바꾼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내 정책에서 민주를 완전히 버리고 독재로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민주 영역에서 근본적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야 변호사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론의 최고 전문가였지만 서울시장 2년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2013년 11월 3일 채널 A와 인터뷰에서 이제 제가 시장이 됐잖아요. 또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라며 국가보안법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과 달리 국민을 극악하게 공격하고 탄압하는 파시조로 넘어가지는 않고 형식적이고 부분적이지만 개혁적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친미 개혁 세력이라 부릅니다. 이들은 북한을 대하는 데서도 반공 반북이 기본이지만 북한을 공격하려는 것과 함께 공조하려는 지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제야 민족 민주운동을 할 때와는 다릅니다. 제야 민족 민주운동 세력 출신은 아니지만 나름 남북관계에서 진취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던 김현철 교수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김 교수는 원래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해 우발적 사건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자 적폐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공략했고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 통일전선부장 후보자감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끝내 김 교수는 천안함은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폭침한 것이라고 해명했고 이에 한 여권 관계자는 장관 입성을 눈앞에 둔 학자가 오랜 학자적 소신을 잠시 접어둔 듯해 안타깝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야에서 제도 정치권으로 들어갈 때 사상 검증을 통과해야만 하며 대부분 자신의 신념을 꺾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래통합당처럼 북한 공격에 매진하는 구구 반북 세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나름 대화 협력, 민족 공조의 필요성도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영향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학생운동 출신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24일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를 주장하는 등 미국의 방해를 뚫고 전면적인 남북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주당은 본질적인 한계는 있지만 제야 민족민주운동 세력의 일부가 들어가면서 부분적으로는 민주화나 남북관계 등에서 미래통합당보다 나은 면이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 친미 보수 독재 세력인 미래통합당보다 친미 개혁 세력인 민주당이 국민주권 회복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국민주권 세력이 아니라는 근본적 한계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국민 주권 세력이 아니라는 측면과 국민 주권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 가운데 본질적이고 주되는 측면은
국민 주권 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세력, 진보 세력은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국민 주권 세력으로 인정하고 지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국민주권운동에서 완전히 배척해야 하는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국민주권운동은 미국을 상대로 하는 운동입니다. 국민주권운동에 함께할 수 있는 국민 역량을 가능한 폭넓게 묶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 회복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부족하더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주권 역량이 자기 독자성을 고수하고 강화하는 전제 아래에서 민주당 세력을 견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 주권 역량을 조성하기에도 유리하고 미국의 주권 강타를 약화시키고 밀어내는 데도 유리합니다. 따라서 국민 주권 세력은 문재인 민주당 세력을 압박하고 견인하는 관점에서 대해야 합니다. 즉, 이들을 척결하려 해서도 안 되며 그렇다고 국민 주권 정부로 착각해 무조건적 지지와 동참으로 가서도 안 됩니다. 국민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 국민 주권을 회복하고 실현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문재인 민주당 정권은 여러 써먹을 수 있는 무기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따라서 현 정권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실현하도록 계속 압박, 견인해야 하며 동시에 참된 국민주권 세력, 진보 세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세력, 어떤 정부를 국민주권 세력, 국민주권 정부라 부를 수 있을까요? 기준을 세운다면 민족자주, 반전평화, 남북관계 개선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가름하면 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승인 정책에 쩔쩔매고 나아가 북한을 겨냥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하며 역대 최대 국방비를 투입해가며 미국의 첨단 무기를 반입하고 방대한 경찰력을 동원해 국민을 진압하고 성주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친미 굴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국민주권을 실현하고자 하는 민심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남아있는 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일 수 없고 당연히 지지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기준 삼아 문재인 정권을 판단하고 압박 견인해야 합니다. 압박 견인에는 지지, 규탄, 촉구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위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시책에 대해서는 지지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성과를 거두면 이를 지지해야 합니다. 이 지지는 문재인 정부를 국민주권 정부로 인정하고 함께 하겠다는 지지가 아니라 지금 시책이 옳기 때문에 계속하라는 의미의 지지입니다. 이런 지지가 압박 견인의 성격을 가지려면 세 가지 기준에 맞지 않는 시책에 대해 규탄을 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드를 기습 배치한다거나 북한을 겨냥한 전쟁 훈련을 한다거나 하면 이를 규탄해야 합니다. 이 규탄은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고 끌어내리자는 규탄이 아니라 지금 시책이 잘못되었으니 중단하고 바로잡으라는 의미의 규탄입니다. 한편 정부 여당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촉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문재인 민주당 정권을 대하면 국민주권운동의 성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